엄마 미쳤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아들의 손이 내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벽에 부딪혀 주저앉은 나를 두고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일하며 홀로 키워낸 자식에게 당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다가 깨진 남편의 영정 액자 뒤에서 숨겨진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던 남편의 금고,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나는 울음을 멈추었어요. 눈물 대신 내 안에 차오른 것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또렷한 감정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옥입니다. 올해 68, 대전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반찬가게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늙은 아낙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고 이 시장 바닥이 곧 내 평생이자 전부였습니다. 누가 물으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손에 물 마를 날 없어도 자식 잘된 것 하나면 그걸로 족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나는 그의 명절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대전 중앙시장의 골목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3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가게 앞에 섰어요. 손끝이 곱아 잘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철제 셔터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셔터를 위로 끌어올릴 때마다 굽은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불을 켜자 낡은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이다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도마와 손잡이가 검게 절어버린 무쇠 뒤집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뒤집개로 나는 젊은 시절 홀로 아들을 업고 전을 부쳤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칭얼거리던 아이를 달래며 뜨거운 기름 앞에서 밤을 지새운 날이 셀 수도 없었죠. 손등에 튄 기름 자국은 그대로 흉터가 되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앞치마 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허리춤이 닿는 자리는 천이 다 닳아 속이 비칠 지경이었지만 나는 그 낡은 앞치마를 좀처럼 버리지 못했어요. 낡은 물건 하나 버리지 못하는 성미가 어쩌면 낡은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하는 내 삶과 꼭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옆집 생선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옥 여사, 오늘도 1등이네. 그 몸으로 힘들지도 않아. 나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다만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법을 나는 아예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려도 이 가게 문을 여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미룬 적이 없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직원 수아였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내 곁을 지켜온 아이였죠. 수아는 두꺼운 목장갑을 낀 채 내가 미처 나르지 못한 배추 상자를 번쩍 들어 안으로 옮겼습니다. 사장님, 무거운 건 저으면 하시라니까요. 또 혼자 다 하셨어요. 나무라듯 하면서도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런 수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친딸이 있었다면 꼭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남은 온기가 이 아이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대목이 코앞이라 다듬어야 할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골라냈어요.
마블링이 곱게 박힌 최고급 한우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내려올 아들 지훈이 내외에게 먹일 것이었죠. 남들은 팔아야 남는다며 혀를 찼지만 나는 아들 입에 들어갈 것 앞에서는 셈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훈이의 명문대 졸업식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회계법인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신문 기사를 오려 붙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겉절이를 버무리다 말고 그 사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자랑스러움이 밀려오다가도 어쩐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아들이 서 있는 것만 같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늘함의 정체를 그때의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시장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리어카를 끌던 노인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저씨, 차 긁히면 어떡할 거예요? 조심 좀 하세요.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가운 마음에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본 게 몇 달 만이었으니 심장이 절로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나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은커녕 인상부터 폈습니다. 내 앞치마에 묻은 양념을 흘깃 보더니 행여 제 옷에 묻을세라 반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나는 뻗으려던 손을 슬그머니 도로 거두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유진이가 내렸습니다. 유진이는 차 문을 열자마자 미간부터 찌푸리며 코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다며 명품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가게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어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아들을 맞으려 부풀었던 내 마음이 소리 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어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정작 괜찮지 않은 건 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를 주무를 새도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손수 부친 전을 정성껏 올렸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다 해먹어요. 사 먹으면 편한걸.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어요. 이어 유진이는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월 수백만 원짜리 사립 영어 유치원 대기표를 벌써 끊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보탰어요. 얘야, 애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데 너무 유난인 건 아니겠니? 몸부터 편히 챙겨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진이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아세요. 요즘 세상은 어머니 때랑 달라요. 그 말투에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는 서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지훈이는 도리어 아내를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는 거야.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랑은 다르다고. 우리 집안 수준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집안을 이루기까지 내가 흘린 땀은 그 어디에도 샘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 등록금을 대느라 겨울에도 목장갑 하나로 업무를 다듬던 내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부끄러워 아들은 학교 근처에도 나를 오지 못하게 했었죠. 그때는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 40이 넘은 지금도 아들의 눈빛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을 깎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며느리의 손톱과 기름때가 밴 내 굵은 손가락이 한 접시 위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깊은 자괴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 사과를 곱게 깎아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 내외는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홀로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그릇을 닦았어요. 손이 시렸지만 뜨거운 물을 아끼는 버릇은 평생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고개를 든 나는 거실 낮은 장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살아생전 말수가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새벽 시장에 나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던 그이가 나는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몇 해째 굳게 잠긴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무쇠 금고는 어른 무릎 높이만 한 크기였는데 자물쇠 부분에는 벌겋게 녹까지 슬어 있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뜨기 전 내 손을 힘겹게 붙들고 저 금고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진이의 아버지가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 금고 앞에서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끼곤 했어요. 마치 저 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저 아이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어야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낡은 금고 문이 열리는 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절 전날의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와 있으니 일찍 가게를 마치고 싶었지만 새벽부터 주문이 밀려들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내 곁에는 수아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가게를 함께 지켜온 나에게는 친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죠. 나와 수아는 화장실 갈 틈조차 없이 전을 부쳤어요. 커다란 무쇠펜 3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한쪽에서는 동그랑땡을 뒤집고 다른 쪽에서는 산적을 찢었습니다. 기름 연기가 가게 안을 뿌옇게 채웠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손이 없었어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받을 때마다 주문량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가게 앞에는 겉절이와 나물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단골 아주머니는 나를 재촉하기까지 했어요. 순옥 여사, 여기 겉절이 2봉지랑 잡채 좀 빨리 줘요. 오늘 밤에 차례상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왼손으로 봉지를 묶으면서 오른손으로는 거스름돈을 내주었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쳤지만 명절 대목의 이 북적임이 나는 늘 고마웠습니다. 이 하루벌이가 한 달을 버티게 해주었으니까요. 정신없이 손을 놀리던 그때였습니다. 창고에서 무거운 참기름통을 안고 나오던 수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칫하더니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참기름통이 바닥에 나뒹굴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뒤집개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정신 좀 차려봐. 나는 아이의 뺨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옆 가게 상인이 놀라 달려와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수아를 들것에 실어갔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어요. 들것에 실린 수아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저 괜찮아요. 얼른 일어나서 마저 도울게요. 그 와중에도 가게 걱정을 하는 아이의 말에 나는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구급차 뒷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게 다 무리하게 아이를 부린 내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진작 사람을 하나 더 쓸 것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저 여린 아이만 고생시킨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수아가 실려가고 나자 산더미 같은 일이 오롯이 내 몫으로 남았습니다. 68배 몸으로 혼자 그 많은 주문을 감당하려니 관절염을 앓던 오른쪽 무릎이 송곳으로 쑤시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나도 모르게 절뚝거렸습니다. 펜 앞에 오래 서 있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려 나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주문까지 다 채워 넣었어요. 손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법을 나는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따금 수아가 걱정되어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링거를 맞고 잠들었다는 말에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아이 병원비부터 챙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지친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의 일회용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에서는 벌써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불어터진 국수빨이 눌어붙은 그릇, 양념이 말라붙은 뼈다귀, 반쯤 남은 음료수 캔이 나뒹굴었습니다. 빈 그릇 위에는 나무젓가락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어요. 명절이라고 온갖 좋은 재료를 손수 다듬어 상을 차려주던 게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이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 지훈이와 유진이는 소파에 나란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희리낙낙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치에는 과자 봉지까지 뜯긴 채 굴러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선 나를 힐끗 보고도 고생했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이가 소파에 늘어진 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마실 게 하나도 없네요. 오시는 길에 좀 사오시지 그랬어요. 나는 그 말에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밀려오는 통증에 정신이 아득했으니까요. 서운함을 느낄 여력도 없이 나는 그저 이 집을 얼른 치우고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앞치마 소매를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으로 가 배달 용기들을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는 순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번쩍 치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나는 끝내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은 채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고개를 든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뒷정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이 내 거친 손을 힐끗 보고 슬며시 시선을 돌리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패 끼치지 않으려 더 몸을 사렸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존심을 접고 입을 뗐습니다. 유진아, 내 무릎이 오늘따라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과일 좀 씻고 여기 싱크대 정리 좀 거들어 줄 수 있겠니? 내 생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건넨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어요. 유진이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소리가 나도록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임신 중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방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당황해서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한번 헹궈만 달라는 거였어. 앉아서 해도 되고. 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쏘아붙였어요. 제가 손에 물이나 묻히려고 그 고생을 하며 명문대 가고 지훈 씨랑 결혼한 줄 아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오만한 눈빛, 나의 평생을 한낱 하찮고 천한 것으로 깔보는 그 태도에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꾹꾹 눌러 담아온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어른이 아프다는데 지금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냐?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유진이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쥐어짠 무기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안방을 향해 앙칼진 목소리로 남편을 크게 불렀어요.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요.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그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지훈이가 이미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우는 아내와 싱크대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늙은 어미를 향한 걱정은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아내를 울린 사람을 노려보는 낯설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아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그 눈빛 하나로 알아버렸으니까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아픈 무릎보다 더 시리게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안방에서 나온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였지만 아들의 눈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고 지훈이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아내의 눈물만으로 판결을 끝낸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향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 미쳤어. 자식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나는 뺨을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내가 미쳤다고. 하루 종일 혼자 가게를 지키다 무릎이 나가서 간단한 도움 하나를 청했을 뿐인데 그게 미친 짓이란 말입니까? 나는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내 무릎에 앉아 코를 비비며 웃던 그 아이가 맞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억울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말했습니다. 지훈아, 수아가 오늘 쓰러져서 혼자 일하다 무릎이 나갔어. 유진이한테 무거운 거 시킨 게 아니라 물 좀 헹궈달라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지훈이의 목에 핏줄이 돋아나며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수아, 그 기집애가 쓰러진 게 유진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 화풀이를 귀한 내 와이프한테 해? 기집애. 10년 넘게 내 곁에서 꾸준히를 도맡으며 딸처럼 지내온 수아를 겨우 그따위 말로 부르는 아들이 나는 그 순간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은 내가 시장 바닥에서 벌어온 돈을 들먹이며 내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하나씩 꽂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식하게 몸 굴려 돈 번 게 벼슬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만해.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한테도 주방 일을 시키는 거잖아. 무식하게 몸 굴려 번 돈. 그 돈으로 내가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 그 비싼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에 셔터를 올리고 무릎이 부서지도록 서서 전을 붙이며 모은 돈을 아들은 고작 3글자로 정리해 버렸어요. 무식한 돈. 이 3글자 앞에 내 30년이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등 뒤에서 지훈이의 어깨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는 유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욕을 해주는 꼴이 통쾌하다는 듯한 가증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보세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평생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그 무식하게 번 돈으로 대학 가고 강남에 아파트 얻어 장가간 거 아니냐. 내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에 지훈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들의 턱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 굵은 핏줄이 붉어졌어요.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이토록 거세게 맞받아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껏 갈라졌습니다. 그래, 그 돈 받았으니까 평생 이렇게 구박당해야 돼. 엄마 그러려고 아들한테 투자한 거 아니야. 투자? 지훈이는 내 평생의 헌신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이 아이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당혹이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돈, 다 토해내면 될 거 아니야. 지훈이가 발을 들어 거실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녹그릇에 담겨있던 과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젯밤 내가 손수 깎아 바친 과일이 유리 파편 사이에 뒹구는 모습이 내 마음 한복판을 짓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배를 감싼 채 한쪽으로 비켜서 있었고 지훈이는 삿대질을 하며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가락 끝이 내 코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끊어졌어요. 나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싱크대가 막혀 있었고 아들의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내 이마를 거의 찌를 듯 가까웠어요. 코앞까지 내밀어진 그 손가락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찰싹 때려쳤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아이의 손을 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눈에서 이성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 나지막하지만 짐승처럼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지훈이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나의 머리카락을 아들의 손이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귀찮은 물건을 치우듯 내 머리를 옆으로 세게 밀어냈어요. 나는 벽에 어깨를 부딪히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져 저만치 굴러갔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거실 천장이 빙빙 돌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고 어깨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몸보다 먼저 부서진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밀쳐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통증보다 먼저 뇌를 때렸어요. 지훈이는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안방으로 돌아가 여행 가방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 지퍼 소리가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짐을 챙기면서도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더 내뱉었어요. 아, 몰라. 가자, 유진아. 이딴 집구석 다신 안 와. 유진이는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나를 한번 흘겨보았습니다. 미안함도 놀람도 걱정도 없는 텅 빈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구나. 처음부터 그랬구나.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들이 신고 나간 신발자리만 허옇게 남았습니다. 나는 어두컴컴한 거실벽에 기댄 채 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현관 밖에서 지훈이 차의 시동 소리가 들렸고 이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멀어져 갔어요.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집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머리채를 잡고 밀쳐버렸습니다.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포대기에 업어 밤새 전을 부치며 키운 아들이 등록금을 대려고 한겨울 맨손으로 물을 씻으며 버틴 그 세월의 끝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가게에서 쓰는 가장 싼 조미료 하나를 살 때도 100원을 아꼈고 나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사 입는 것이 늘 죄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아낌과 참음의 대가가 벽에 내팽개쳐진 내 몸이라니. 거실에는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웅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식혔어요. 나는 몸을 일으킬 힘도 일으킬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흐릿한 시야 끝으로 거실 낮은 장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 굳게 잠긴 낡은 금고가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눈물은 어느 순간부터 멈추어 있었습니다. 울음이 마른 자리에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각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러움도 분함도 아닌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이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영영 꺼져버렸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꺼진 자리에 아직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싸늘한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던 나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고 옆에 있던 낮은 장을 짚었어요. 그 순간 팔꿈치가 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건드렸고 액자가 장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위로 거미줄처럼 금이 간 유리가 덮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다가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사진 뒷판에 누런 테이프로 납작하게 붙여져 있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벗기자 오래되어 빛이 바랜 열쇠 하나가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크기는 새끼손가락 한마디쯤 되었고 특이한 톱니 모양이 녹슬어 거뭇했습니다. 이 열쇠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내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여보, 저 금고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나 묻을 때 같이 넣어줘. 남편의 유언대로라면 이 열쇠는 관 속에 넣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내 아들에게 머리채를 잡혔어요.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보다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아까까지 욱신거리던 관절 통증이 이상하게도 아득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온 신경이 손바닥 위에 열쇠 하나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거실 구석, 낮은 장 아래에 놓인 낡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만 한 무쇠 금고는 자물쇠 부분에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어요. 나는 열쇠를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힘을 주어 두 번째로 돌리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손잡이를 당기자 묵직한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오래 갇혀있던 퀴퀴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금고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공책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오래된 잉크 냄새가 풍기는 누런 종이 위에 남편의 빼곡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구 기록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밤낮 없이 매달려 개발한 핵심 기술에 대한 도면과 메모가 빼곡했어요. 남편에게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가게 일을 도와주는 과묵한 사람이었을 뿐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았으니까요. 도면 사이사이에 남편의 짧은 메모가 끼어 있었어요. 오늘 동철이가 3개월만 더 버티면 큰돈 된다고 어깨를 쳤다. 믿어도 되는 거겠지. 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동철이, 강동철, 그 이름이 며느리 유진이의 친정성과 같다는 사실에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금고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 아래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어요. 빛바랜 명함에는 강동철 기술연구소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의 아버지, 지금은 유명 중소기업 성원테크의 회장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나는 중얼거리듯 내뱉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어느 페이지부터 글씨체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또박또박하던 글씨가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급하게 적은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가 도면을 들고 사라졌다. 연구실 자물쇠가 뜯겨 있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갈겨 쓴 글씨가 이어졌어요. 특허청에 확인했다. 동철이가 내 도면으로 이미 본인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3개월 전에 등록했다고 한다.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부터 빼돌릴 궁리를 했던 것이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과묵함이 그때는 무심함인 줄 알았는데 실은 혼자서 삼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일기장 아래로 낡은 소송 기록들이 더 쌓여 있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읽었습니다. 피고일란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강동철. 강동철은 남편의 동업자이면서 남편이 완성한 핵심 도면을 통째로 빼돌려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어요. 남편에게는 소송 비용과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글씨를 알아보기조차 어려웠어요. 글자가 아래로 흘러내리듯 기울어져 있었고 종이에는 동그란 얼룩이 군데군데 져 있었습니다. 술잔을 놓다 묻은 자국인지 눈물 자국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옥이한테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 억척으로 키운 가게마저 빚에 넘어갈까봐 참아. 이 못난 놈은 혼자 사귀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나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매일 밤 술을 마시던 이유를 나는 그저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러려니 넘겼었습니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병원에 실려가던 날도 나는 왜 진작 술을 끊으라고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나 자책만 했을 뿐 그 술잔 뒤에 이런 참혹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나듯 뜨겁다며 가슴을 움켜쥐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성광처럼 스쳤어요. 결국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동철은 훔친 기술로 성원테크를 세워 승승장구했고 지금은 유명 중소기업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남편에게서 훔친 기술로 회사를 세웠고 승승장구하여 지금의 재벌급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딸 유진이를 공주처럼 키워냈고 유진이는 그 돈으로 명문대를 나오고 명품을 두르고 내 앞에서 코웃음을 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원수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유진이를 데리고 왔던 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이 갑자기 떨어져 깨졌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못이 빠졌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저승에서 나를 말리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고개를 쳐박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남편을 죽인 원수의 딸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과일을 깎아 바쳤어요. 내 피 같은 돈으로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유진이가 내 앞에서 으스대며 어머니가 교육을 아시냐고 코웃음을 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뿌리가 내 남편의 피와 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나도 모르게 나직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은혜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천지원수의 핏줄이 내 지붕 아래 들어와 내 밥을 먹고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것이었어요. 아들에게 맞으면서까지 참고 견딘 것은 가족이니까 내가 더 인내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것의 한쪽 뿌리가 내 남편의 피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아까 눈물이 마른 자리에 스며들던 그 싸늘한 감각이 이제는 또렷한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말없이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혼자 그 무거운 걸 지고 갔으면 내가 어쩌란 거야. 대답 없는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내 나는 눈물을 훔치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이원수,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 대신 내가 끝을 볼게.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소송 기록, 특허 도면 사본, 남편의 일기장, 종류별로 분류하여 빈틈없이 정리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온 사람답게 무엇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감이 잡혔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순박한 늙은 여자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어요. 대신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가늘게 뜬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결의가 차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한 줄기 비쳐 들어왔어요. 나는 서류 뭉치를 큰 봉투에 넣어 단단히 봉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죽이고 완벽한 응징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새벽빛 속에서 고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나는 수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방 속에 넣어온 서류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명절 연휴를 즐기는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 풍경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 아래 링거를 맡고 있는 수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반가운 얼굴을 했지만 내 표정을 읽고는 곧 입을 다물었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닫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수아의 무릎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남편의 일기장, 특허 도면 사본, 소송 기록. 수아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사장님 남편분의 기술을 훔쳤다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고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뜨며 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어젯밤에 지훈 씨한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장님 목에 멍이 보여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울도 안 보고 나왔는데 수아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아는 이미 다 알아챈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이마에 링거 테이프를 뜯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저 오늘 퇴원할게요. 사장님 혼자 두고 여기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도로 눕혔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줘야 할 일은 따로 있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밤새 구상해온 계획을 수아에게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수아는 진지한 얼굴로 끄덕이며 들었고 마지막에는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독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날 오후 나는 수아가 소개해준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대전 시내 한복판의 높은 빌딩 1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가죽 소파가 놓인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액자에 넣은 표창장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기름때 밴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내가 이런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커피를 내오며 공손히 안내했지만 나는 커피에 손도 대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 잔을 쏟을 것 같았으니까요. 떨림의 원인은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곧 시작될 싸움에 대한 차갑게 끓어오르는 각오 때문이었어요.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에 은퇴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내 앞에 앉더니 군더더기 없이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일기장, 도면, 소송 기록, 명함까지 빠짐없이 꺼내 놓았어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서류를 다 읽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기술 절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걸로 직접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강동철 회장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 기술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써놨는데 이 일기장과 도면이 사실이라면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예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우회 공격이 가능합니다.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눈빛에서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확신이 읽혔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저 집안의 숨통을 끊어주세요. 평생 1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던 내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나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한과 내 30년의 눈물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이 변호사는 볼펜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전략을 짰어요. 변호사는 거짓 자서전을 중심으로 사기 및 명예훼손 고발장을 작성하되 동시에 남편의 일기장과 도면, 원본을 증거로 확보하여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률 용어들이 반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핵심은 분명히 이해했어요. 강동철의 거짓말을 증거로 잡아 과거의 도둑질까지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공격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는 사이 나는 품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진이가 살고 있는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아들의 길을 살려준다며 지훈이 명의로 해두었지만 실제 돈은 전부 내가 낸 것이었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5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쪘고 명절에는 열흘 연속 쉬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나는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 왔어요. 이 아파트 명예회복 소송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통장 내역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자금 출처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회계법인에서 파트너 임원으로 승진할 때 회사에 넣어야 하는 자본금이 부족하여 나에게 손을 벌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대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근저당 설정이 지훈이의 회계법인 자본금을 뒷받침하는 핵심 고리였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담보 즉시 회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훈이의 파트너 자격은 하루아침에 정지되고 회사 내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친아들입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어요. 볼펜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지훈이의 어린 시절이 스쳤어요. 졸업식 날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던 아이, 첫 월급을 타서 내게 목도리를 사온 아이. 하지만 곧이어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밀쳐버리던 그 손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내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로펌을 나선 나는 곧장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는 병원 침대에서도 쉬지 않고 자기가 아는 방송국 후배에게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그 후배가 요즘 대기업 비리 전문으로 탐사 보도를 하거든요. 자기도 강동철 회장 뒷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성원테크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 위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기자와 시내의 한 조용한 다방에서 만났어요. 젊지만 눈매가 날카로운 여기자였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찬찬히 넘겨보더니 눈이 번뜩였어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기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터뜨리면 대단합니다. 유명 회장이 동업자 기술 훔쳐서 재벌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기자에게 원본 서류의 사본을 건네며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소송이 접수되는 날, 그날 저녁 뉴스에 터뜨려 주세요. 타이밍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기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송 일정을 대략 잡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다방을 나서며 기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뿐이라고. 이 모든 일을 단 사흘 만에 끝마쳤습니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겉절이를 버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순옥 여사, 오늘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달라졌는데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잠을 푹 잤어요. 사실 사흘 동안 2시간도 못 잤어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몸은 가볍고 머리는 맑았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은행에서 담보회수 통보를 받았는지 지훈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얼른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상하게도
화면 위에 그 이름이 남의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번호를 길게 눌러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유진이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를 차단하고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사흘간 내가 벌인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변호사, 서류, 담보 회수, 기자.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팔던 늙은 안악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얇은 달빛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폭풍을 가만히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손은 아들에게 밀쳐져 벽에 부딪히며 떨었고 금고 열쇠를 쥐고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손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는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으며 시계를 보았어요. 서울의 법원과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아침 서류가 전부 송달되었습니다. 담보회수 통보는 은행에서 이미 처리됐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명예회복 소송장도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안쪽 의자에 가만히 앉았어요. 콩나물 한 줌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지금쯤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방송국 후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수아의 말에 따르면 지훈이는 아침에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가 본사 재무팀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공한 담보가 회수되면서 파트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사실상 파트너 자격 정지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가 지훈이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과 강남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 소송 안내서였어요. 지훈이가 비서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읽고 또 읽다가 결국 책상 위에 이마를 박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끊어야 했던 줄을 이제야 끊고 있다는 건조한 확인뿐이었어요. 한때는 아들의 승진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나였는데 지금은 아들의 추락 소식에도 심장이 잔잔했습니다. 이것이 정이 말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오가 단단해졌다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유진이 쪽에서도 연쇄적으로 일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압류 통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진이가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발을 동동 구르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하지만 자본금 회수로 벼랑 끝에 몰린 지훈이는 아내를 달래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지훈이는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희 집안이나 내 집안이나 다 박살나게 생겼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퍼부은 것이었어요. 내 앞에서는 유진이 편만 들며 나를 몰아붙이던 아들이 돈이 사라지자 제 아내에게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겉이 벗겨지는 데에는
돈줄이 끊기는 것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내가 기다려온 마지막 한수가 터졌습니다. 8시 뉴스 시간에 맞춰 텔레비전을 켰어요. 퇴원한 수아가 가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화면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오프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와 수아는 나란히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수아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원테크 강동철 회장, 동업자의 기술을 빼돌려 제국을 세우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춘 거짓 자서전의 전말. 앵커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일기장 내용이 자막으로 흘렀고 음성 변조된 나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나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술을 빼앗긴 뒤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강동철이 자서전에서 그 기술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썼다는 사실을. 텔레비전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선 목소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 묵은 억울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수아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방송국 후배가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강동철을 향한 비난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기사 댓글마다 분노한 사람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둑놈이 회장이라니, 피해자 가족이 불쌍하다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불매운동 게시글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아가 댓글을 읽어주다 말고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사장님, 세상이 사장님 편이에요. 사장님, 남편분 원통한 거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나는 수아의 손을 도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내 남편의 억울함에 분노해주는 것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서 사귀다 죽어간 그 한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테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져 하한가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분노한 주주들이 본사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강동철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을 시도했지만 자서전에 쓴 거짓말이 증거로 잡힌 상태라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안에 검찰이 사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유진이의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지훈이의 회계법인에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처갓집과의 관계, 그리고 자본금 미납에 따른 손해를 문제 삼아 지훈이를 대기 발령 처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이었어요. 한순간에 돈, 직장, 명예, 든든한 처갓집까지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강남의 높은 건물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살던 두 사람의 세상이 종이 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나는 가게에서 새우튀김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귀에 편안했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수아가 스마트폰으로 성원테크 본사 앞 시위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강동철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갓 튀겨낸 새우튀김을 한 입 베어 물며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바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사장님, 속이 좀 시원하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새우튀김을 천천히 씹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냐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속이 시원할 리가 있겠어요. 다만 남편의 일기장 속 떨리는 글씨가 이제 더는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시작이라는 느낌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강동철이 무너지는 것은 첫 번째 그릇이 깨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두 번째 그릇,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몫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튀김을 하나 집어들며 웃었어요. 사장님, 이 새우튀김 오늘따라 유독 바삭하네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어본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수아가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훈이와 유진이가 강남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고급 외제차는 이미 압류당에 타지 못하는 상태였고 두 사람은 남은 현금을 긁어 모아 싸구려 고속버스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행선지는 대전. 나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덜컹 소리를 냈어요. 30년 동안 매일 올리고 내린 이 셔터가 오늘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 가게에서 새우를 튀기고 콩나물을 다듬으며 원수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한때 내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 가게 앞에 서겠지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는 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 것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쥐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내 아이였던 사람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아가 내 옆에서 묵묵히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장 골목 저편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가게 앞으로 나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며칠 전 반짝이는 외제차를 타고 시장 어귀에 나타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못해 턱 아래로 짧은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옆에는 유진이가 불룩한 배를 감싼 채 서 있었는데 언제나 티 없이 깨끗하던 명품 코트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두 뒤축은 닳아서 걸을 때마다 비뚤어졌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앞 좁은 골목에 멈춰서서 안쪽에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기름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유진이가 이제는 시장 바닥에 무릉덩이를 밟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내 눈치를 보며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칠 전 나를 밀쳐놓고 다신 안 온다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가게 문 앞으로 나와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어요. 영업 중입니다. 손님 아니시면 돌아가시죠.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0년 넘게 순한 양처럼 일만 하던 수아의 입에서 저런 서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나조차 놀라웠어요. 지훈이가 수아를 밀치려고 한 발 내디뎠지만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지훈이의 길을 완전히 막았어요. 그때 내가 가게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아무런 표정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눈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지훈이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젖은 콘크리트 위에
양쪽 무릎을 꿇고 내 바지 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콧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소송만 취하해주면 내가 평생 모실게. 엄마, 제발. 그 울음소리에 나는 한순간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이 목소리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어린 시절의 그 목소리와 겹쳐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교문 앞에서 엄마 나 잘 다녀올게라며 손을 흔들던 작은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콧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지 가랑이를 움켜쥔 저 손이 며칠 전 내 머리카락을 잡아 밀었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금고 속에서 읽은 남편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어요. 혼자 사귀다 죽어간 남편의 얼굴이 지훈이의 어린 시절을 밀어내고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손주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저희 아빠 고소만이라도 취하해 주세요. 손주. 그 단어에 나는 잠시 멈추었어요. 유진이의 불룩한 뱃속에 내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손주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 말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뱃속의 아이가 강동철의 핏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어요. 나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손주라고. 내 아비가 내 남편의 기술을 훔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키워낸 핏줄이 내 손주냐.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 아비는 끝났어. 영어 유치원 걱정할 때가 아니라 감옥 면회 갈 준비나 해. 유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이 사람이 나를 향해 손에 물이나 묻히려고 명문대 가고 결혼한 줄 아시냐고 쏘아붙이던 그 입이 지금은 제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입꼬리가 나를 비웃듯 올라가던 그 밤이 영원처럼 선명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면 회사에서 잘려. 엄마 아들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그래도 그걸 보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정에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 무기라니. 참으로 비열한 아이였어요. 내가 아프다고 도움을 청했을 때는 미쳤어라고 소리치더니 제가 아프니까 엄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지훈이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어요. 거기 들어있는 거 읽어봐. 대전 상가 처분 서류하고 내가 쓴 절연서야.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읽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절연서의 마지막 줄에는 내가 직접 손으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 이순옥은 오늘부로 박지훈과의 모자 관계를 끊습니다. 지훈이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내 머리채를 잡아 밀어버린 그날 밤에 죽었어. 내 앞에서 인생 타령하지 마라. 내가 이룬 것 중에 내 힘으로 한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이 끝나자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어느새 주변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생선가게 아저씨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고 떡집 아주머니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손을 대. 그게 사람이야. 기름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다니더니 꼬라지 좀 봐. 순옥이 언니가 그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네. 상인들의 야유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새벽을 알고, 나의 굽은 허리를 알고, 나의 억척 같은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유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거렸어요. 수아가 시장 경비원을 불러 두 사람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경비원의 팔에 이끌려 시장 밖으로 나가면서도 지훈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나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등이 구부정한 아들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아리는 것이 올라왔지만 나는 그것을 꾹 삼켰어요. 이것은 불효한 자식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에 뼈가 시린 통증이었어요. 두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훈이의 눈물 자국만 바닥에 얼룩져 있었어요. 수아가 대걸레를 가지고 나와 그 자국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얼룩이 지워지는 것을 보며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함께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나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아까 내려놓았던 칼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써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통통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오직 나 이순옥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가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깻잎을 다듬다가 뉴스가 귀에 들어왔어요. 성원테크 강동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자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한 뒤 자서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중대한 사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깻잎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보았어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강동철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1년 동안의 길고 긴 재판이 끝난 것이었어요. 그 사이 나는 법원에 8번을 오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남편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했고 강동철 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온몸이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소리 없이 굴러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내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사장님,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긴 게 아니라 늦게나마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같은 주에 강남 아파트 명예 회복 소송도 나의 완전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축하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맙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내 것을 되찾은 것뿐이었으니까요. 아파트는 바로 매물로 내놓았고 한 달 뒤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느라 5년 동안 새벽 3시에 떡을 찌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전을 부치던 세월이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이 알일 뿐이었어요.
지훈이의 소식은 수아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회계법인에서 파면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름 모를 지방의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강남 주상복합에서 외제차를 몰던 사람이 이제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잠을 잔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아이를 무사히 낳기는 했지만 친정이 완전히 무너진 뒤라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 시간대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때 손에 물 묻히려고 명문대를 간 게 아니다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 밤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각코드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진리를 나는 69의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먼 나라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한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을, 다른 손에는 신문 기사를 오려 넣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강동철의 유죄 판결문과 구속 기사가 든 봉투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칸 앞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봉투에서 기사를 꺼내 한 장씩 읽어주었어요. 강동철 전 회장, 징역 3년 확정이라는 제목부터 판결 내용까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다 읽은 뒤 기사 종이를 작게 접어 막걸리 잔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당신이 끝내 말 못한 그 억울함, 내가 다 풀었어.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고 원수는 감옥에 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삼키다 죽어간 그 한이 이제야 풀린 것이었어요. 납골당 밖으로 나오자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납골당을 나온 나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수아가 반갑게 맞았어요. 나는 수아를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히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수아가 서류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게 사업자 명의 양도 서류였습니다. 수아야, 이 가게는 이제 내 거야.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사장님이 평생 일궈온 것 아니냐고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수아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나를 지켜준 내 진짜 딸이야. 10년 넘게 내 곁에서 꾸준히 일을 다 해줬잖아. 수아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가게 걱정부터 하던 거 잊었어. 이제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지렴. 수아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보낸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새벽마다 올리던 셔터, 뜨거운 기름 앞에서 밤을 지새운 날들, 포대기에 아들을 업고 전을 부치던 젊은 날의 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간판이 바뀌었어요. 이순옥 원조 반찬이 최수아 손맛 반찬이 되는 것을 나는 길 건너편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가는 순간 나는 30년 동안 졸라매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어요. 접어서 수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잘 빨아서 써.
수아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으며 또 울었어요. 나는 앞치마 없는 내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허리가 한 뼘쯤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물려준 다음 날 생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곱게 하고 백화점에서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가죽 구두를 샀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입술에 바르는 것도 하나 골랐습니다. 평생 기름때와 양념 냄새뿐이던 내 손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이 신기했어요. 거울 앞에 서자 30년 동안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꿈조차 꾸지 못했던 유럽 여행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에게 해외여행은 텔레비전 속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다니. 나는 출국장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그 낯선 이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넓은 창 앞에 앉아 활주로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에 서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럽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지나왔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에게 밥을 지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과일을 깎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가 엄마 미쳤어라고 소리치던 아들의 목소리가 어머니가 교육을 아시냐며 코웃음 치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나씩 먼 곳으로 사라져갔어요. 내 인생의 1막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2막은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3막은 오직 나, 이순옥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셔터를 올리던 이 손은 오늘 처음으로 비행기 탑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긴 복도를 걸으며 나는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을 씻고 전을 붙이던 손으로 이제는 유럽의 하늘을 만지러 가는 것이었어요. 69,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의 사상가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 엎드린 자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사라지고 오래 참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날아오를 날이 옵니다. 오늘 사연 속 순옥도 30년을 묵묵히 엎드려 살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도 아들의 폐륜도 며느리의 멸시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엎드린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자 그 세월이 날개가 되어 순옥을 하늘 위로 띄워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견디는 이 시간이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래 엎드린 사람일수록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인내가 언젠가 반드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